방금 여러분들은 두 개의 카메라로 동일 피사체를 찍은 화면을 비교하여서 보셨습니다. A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핸드폰으로 찍은 거고요. 4K 동영상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화면 B 화면은 BMP70 4K라고 하는 시네마용 카메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찍은 것입니다. 물론 비러 방식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아직 컬러 커렉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카메라의 이미지가 훨씬 퀄리티가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 강의가 마무리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디지털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옵스큐라라고 하는 조그만 암실 상자의 뒷벽면에 디지털 센서를 부착시켜 놓은 것이고, 디지털 센서의 이후의 일은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카메라 내부에 컴퓨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조그만 컴퓨터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뜯어보시면 마더보드라는 판 위에 CPU, 램, 그래픽카드 등이 부착되어 있죠. 이런 하드웨어들을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인 윈도우라든지 맥 OS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 하드웨어들을 운영하면서 우리랑 소통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에도 똑같은 형태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초소형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외에도 카메라별 브랜드별로 이 하드웨어들을 운영시키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즉 디지털 카메라를 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컴퓨터를 대하듯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 내부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개념들을 쭉 정리한 건데요. 여기에서 센서에 맺혀진 이미지는 기본 아날로그 이미지입니다. 그 아날로그 이미지는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작동들을 합니다. 이 총칭을 DSP라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처리된 이미지는 기본 저장 매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저장 매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SD카드라든지 CF카드라든지 요즘에는 SSD도 활용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저장 매체들은 기본 저장 용량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읽기 속도 혹은 쓰기 속도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쓰기 속도입니다. 이미지 센서에서 디지털로 변환된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큰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을 다이렉트로 SD카드나 CF카드나 이 저장 매체에 바로 저장하려면 쓰기 속도가 딸려서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디지털 카메라가 스틸 카메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번 셔터를 누를 때마다 한 장씩 데이터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 압축하는 과정 자체를 그렇게 심하게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찍을 때는 초당 24프레임 혹은 30프레임, 지금 현재 4K는 60프레임까지를 하죠. 초당 4K의 화면이 60장 정도의 데이터가 뒤로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필연적으로 압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지만 저장 매체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쓰는 영화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장 매체의 쓰기 속도도 꽤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가격도 꽤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DSP 과정에서 압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센서에 맺혀져 있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좋은 CPU 그리고 많은 램들을 장착을 시켰기 때문에 전문가용 카메라는 비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SP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의 역할은 이 데이터들을 최소한 압축시켜서 그 데이터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미지의 퀄리티는 당연히 낮겠죠. 그리고 데이터 양이 크면 클수록 이미지의 퀄리티는 높을 겁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마이크로 포서드 용인 GH2라는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사용자들이 이 카메라를 해키를 했었어요. 운영체제를 뚫고 들어가서 이 DSP 과정에서 넘겨주는 데이터 양을 파나소닉이 한정적으로 리미트를 걸어놨던 거를 풀고 최대한 많은 양을 데이터를 뒤로 넘겨서 이미지 퀄리티를 높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로는 파나소닉이 이 해킹을 막아버렸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오디마크2라고 하는 카메라 또한 매직 랜턴이라는 프로젝트가 가동돼서 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DSP 과정에서 저장 매체로 넘어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의 리미트를 걸어놨던 것을 최대한 늘려서 이미지 퀄리티를 넓히는 방식이 있었고요. 오디마크2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카메라에서 제공되어지지 않았던 러 파일 방식도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다만 이때 사용되어지는 CF 카드의 쓰기 속도는 엄청나게 높아야 됩니다. 데이터 양과 이미지의 퀄리티는 서로 비례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많은 데이터 양을 저장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들이 있는 카메라들이 있죠. 그래서 영화용 카메라와 일반인들이 쓰는 디지털 카메라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둘 다 공이 데이터를 압축한다는 데에서는 동일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코덱입니다. 코덱이라고 하는 것은 컴프레션 그리고 디컴프레션 이 두 개의 단어를 합한 단어이고요. 말 그대로 압축하고 다시 해제시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플랫폼에서 데이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하고 그걸 다른 플랫폼에 넘겼을 때 거기서는 다시 해제를 시켜서 활용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카메라에서는 데이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인코딩을 하는 거고 이 데이터를 편집 프로그램이나 플레이어에 가게 되면 디코딩해서 다시 화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비디오 코덱에서 가장 큰 틀로 나눈다라고 하면 러 파일 형태의 코덱과 베이키드 형태의 코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센서에 맺힌 아날로그 이미지가 디지털로 변환되었을 때 그 파일 자체를 바로 러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러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센서가 바라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이미지를 바로 봤을 때는 어떤 이미지인지 잘 모릅니다. 인간이 시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끔 중간 DSP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작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컬러 매트릭스 값을 씌우고 컨트라스트 값이나 샤프니스를 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미지, 정상적인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필름 시절에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방식과 유사한 겁니다. 이번 네거티브는 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 반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포지티브 필름으로 뜨거나 혹은 사진 같은 경우 인화를 해야지만, 즉 양화로 만들어야지만 인간이 정상적인 이미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미지 센서가 만든 러 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메타데이터 값만 저장을 해서 고성능의 컴퓨터에서 후반 작업들을 디지털 프로세싱을 해내는 것들을 러 파일 형태라고 하고 이를 디지털 네거티브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퀄리티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영화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러 파일 형태의 이미지 프로세싱을 지원합니다.
반대로 카메라 내부에서 디지털 프로세싱을 모두 완결해서 즉 양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베이키드 코덱 형태라고 부릅니다. 이 처리는 기본 카메라 내부에 있는 조그만 컴퓨터에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데이터를 버려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위의 모습과 아래 모습을 보시면 이 그림들을 데이터 형태라고 친다면 위에 있는 방식 자체는 데이터가 아래에 있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데이터가 많은 형태로 보이시죠. 위에 있는 거를 인트라프레임 방식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거를 인터프레임 방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위에 있는 인트라프레임 방식은 우리나라 말로 이미지 압축 방식, 즉 각각의 이미지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의 스틸 사진처럼요. 이런 방식을 편집용 코덱 방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밑에 있는 인터프레임 방식은 우리나라 말로 비디오 압축 방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첫 번째 프레임은 하나의 이미지로 기록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기록하지 않고 변화되는 데이터 값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묶음을 엮어서 GOP 방식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걸 보통 플레이용 코덱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데이터를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인터프레임 방식, 즉 비디오 압축 방식이 현재 카메라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DSLR이나 혹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인터프레임 방식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264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라는 거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단어이긴 한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각각의 디지털 픽셀들은 기본 밝기 정보와 색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요. 인간은 밝기 정보에 비해 색 정보에 굉장히 둔감하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버릴 때 밝고 어둠의 정보인 명도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색 정보를 버린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밝기 정보와 색 정보의 비율을 같게 하면 기본 444가 되는 겁니다. 즉 밝기 정보를 4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색 정보 또한 4를 저장을 하면 444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 되는 거고요. 밝기 정보와 색 정보의 비율이 2대1로 줄어들면, 즉 밝기 정보를 4를 기록을 할 때 색 정보는 2만 기록을 하면 기본 422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밝기 정보를 4번 기록할 때 색 정보를 한 번만 기록을 한다고 하면 기본 비율은 4대1이 되는 거죠. 그때 서브 샘플링 값은 41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20이라고 하는 거는 411과 같은 정보를 기록을 하는데 기록 방식에 따라서 420 이렇게 나뉩니다. 즉 411과 420은 기본 같은 서브 샘플링 값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DSLR이나 핸드폰들은 기본 420을 지원합니다. 즉 색 정보가 굉장히 적은 형태로 기록된다는 뜻인 겁니다. 영화용 카메라들이나 고가의 카메라들은 444나 혹은 422의 서브 샘플링 값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색 보정 과정에서 색을 돌리는 데 있어서의 그 한계점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성능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디지털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때 얼마만큼의 0과 1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비트앱스이죠. 그래서 보통 8비트, 10비트, 12비트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죠. 8비트라고 하는 거는 0과 1, 즉 2의 경우의 수가 총 8번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256까지 나오고요. 10비트 같은 경우에는 1024까지 나오죠. 자, 그래서 비트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본 데이터 용량은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이미지의 퀄리티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죠. 이때 비트앱스에 따라 이미지에 맺혀지는 현상은 바로 밴딩 현상인데요. 경계선들이 얼만큼 스무스하게 연결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이미지 퀄리티를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비디오 카메라들이 모두 8비트에 기반을 한 카메라들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10비트였으면 10비트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말 없으면 여러분들의 쓰고 있는 카메라들이나 혹은 핸드폰의 이미지 빗뎁스는 그냥 8비트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디지털 데이터의 양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데이터의 양이 크면 클수록 이미지 퀄리티는 좋아지고 고가의 카메라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말씀드렸고요. 일반 컨슈머들을 위한 카메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양을 줄여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영화용 카메라와 핸드폰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퀄리티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일 뿐 촬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촬영은 카메라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는 기본 핸드폰과 BMPCC 4K라고 하는 두 개의 카메라로 촬영되었고, 그 카메라의 스펙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미지의 퀄리티 또한 BMPCC 4K의 카메라가 훨씬 좋아야 된다는 게 상식이겠죠. 오른쪽에 있는 BMPCC 4K로 찍은 화면은 블랙매직 러 파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컬러 커렉션을 최대한 스마트폰이 찍은 화면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화면이 이미지 퀄리티가 좋다고 느껴지시는가요? 미적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테크놀로지적으로는 BMPCC 4K가 훨씬 좋아함에도 불구하고도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포커스가 나가 있습니다. 즉 이미지 퀄리티와 상관없이 기본 포커스가 나간 화면은 좋은 화면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화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찍혀져 있는 BMPCC 4K의 화면은 심도가 너무 얇아서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반면 왼쪽에 있는 스마트폰이 찍은 화면은 피사체가 소나무 잎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명징하게 보이는 거죠. 즉 이와 같이 카메라가 만들어낸 디지털 이미지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기본 촬영자가 촬영을 함에 있어서 피사체를 보여주는 명확한 이유, 그리고 그에 맞는 결과물들을 도출해내야만 하는 것이 좋은 촬영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노출, 그리고 미장센을 고려한 구도, 앵글, 카메라 무브먼트 등 기본적으로 촬영으로서 습득해야 될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좋은 카메라를 가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미신이죠. 혹은 장비병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혹 오해가 있으실까봐 높았음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시네마용 카메라들은 테크니컬 스펙적으로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기록을 하고 후반 색보정 과정에서 정밀한 색보정을 하는 영상 산업인 영화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파트에서는 당연히 시네마용 카메라들이 쓰이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에 반면 테크니컬 스펙이 낮은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촬영이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면, 즉 적절한 노출과 훌륭한 구도를 잡아낼 수 있는 촬영 기술이 베이스가 된다고 한다라면 핸드폰이라도 좋은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촬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m David Leach, and welcome to our snowball fight. I was really excited about the idea because it is kind of like an underdog story. We have this young female protagonist who is in a snowball fight with her brother. Our girl at the beginning of this piece is like under fire, and we see her distressed, and we're in this sort of emotional state like, is she gonna make it?
and we get to see our young group of underdogs rise up to the occasion and take down her brother and win the prize of the teddy bear. You don't need all the equipment I had on these big Hollywood movies to tell a great story. We're getting creative with the flexibility of the camera, how light they are, and how mobile they are. Things that are hard to simulate with big film cameras, we were able to make this classic kung fu composition very quickly and easily. It was fun. I could tell from the first shot where we had the backlight going through the smoke and she's running at 4K, 60 frames per second. And it was really beautiful and epic. And again, we were embracing the strengths of the camera. When you're planning an action scen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character. In this piece, how does the choreography tell us a story about our protagonist? We had X amount of stuntmen, but we really needed young kids, so my stunt team trained them to be basically stunt performers, and that's been really fun. Go! Hopefully this piece can inspire filmmakers to take the device out and be as creative as we were here. Thank you, everybody. That's a wrap, guys. Thank you.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카메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구이다 보니 각각의 카메라들은 본인들이 낼 수 있는 특성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카메라 가지고 있는 장단점 중에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작품에 활용한다라면 카메라의 종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촬영이라고 하는 큰 파트는 본인들이 가지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나 혹은 영상에 관련한 대부분의 지식들은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경험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촬영 경험을 가져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영상 장르를 하더라도 촬영을 해보고 싶으시다라면 지금 즉시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